동유럽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는 더 이상 방관자도 단순한 후방 지원국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드론 침범과 국경 압박은 폴란드가 직면한 위협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 충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폴란드의 안보 환경은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기존의 방어 중심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그 전환점이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토 러시아 위원회는 사실상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유럽의 안보는 이제 러시아와 함께 구축하는 구조가 아니라 러시아에 맞서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이는 폴란드가 앞으로 감수할 군사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에 가까웠다. 나토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이 방어적 성격을 지녔지만 10억 명의 인구와 광대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였다. 방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던 기존의 모호한 균형은 깨지고 있었고 억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 군사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폴란드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 인근 지역의 하늘을 사실상 봉쇄하며 드론 비행 금지 조치를 연장했고 나토의 동부 감시작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방공망과 병력 배치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국경 지역은 더 이상 평시의 공간이 아니었다. 긴장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 대치 국면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강경한 발언 때문이 아니었다. 폴란드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국가였다. 이미 대규모 무기 도입을 통해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한국산 무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해외 언론들은 폴란드가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도입과 실전 배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폴란드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폴란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서방의 테러 제재와 무기 지원을 주도해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과 달리 국경을 넘나드는 군사적 위협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토 영공 인근을 비행하는 군용기, 반복되는 드론 침투, 그리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폴란드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결국 폴란드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다리는 것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외교적 기대만으로는 국경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이제 폴란드는 방어를 넘어 억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응까지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유럽의 기존 군사 질서와는 다른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이유는 시간이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폴란드는 수년을 기다리는 무기 도입 절차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유럽 방산 시스템은 계약 체결부터 실전 배치까지 최소 수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폴란드에게 그 시간은 곧 위험을 의미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산 무기는 전혀 다른 선택지로 떠올랐다. 자주포, 전차, 경공격기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무기체계는 단기간 내 대량 생산과 즉각적인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절박한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특히 폴란드군 당국은 단순한 성능 수치보다도 실제 전력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고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산 무기의 도입은 폴란드군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장비 노후화와 보급 지연으로 인해 방어 위주의 제한적 운용에 머물렀던 전력이 빠른 속도로 재편되며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대량으로 도입된 자주포와 전차는 단기간에 전투부대의 화력을 끌어올렸고 공군 전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FA-50의 도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폴란드는 단순히 훈련기나 보조 전력이 아닌 즉각 투입 가능한 경공격 전력을 원했다. FA-50은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서방 전투기 대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조종사 훈련과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시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도 주목할 만했다. 빠른 납품과 실전 배치는 단순한 장비 보강을 넘어 군과 정치 지도부 모두에게 선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더 이상 외부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언론들이 폴란드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 변화는 나토 내부에서도 감지되었다. 동부전선에서 폴란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폴란드는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산 무기를 통해 빠르게 전력을 보강한 폴란드는 나토의 방어 계획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곧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변화는 불편한 현실이었다. 단기간에 전력이 강화된 국경 국가가 등장한 것은 기존의 압박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요소였다. 말과 경고로는 더 이상 폴란드를 흔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에게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빠른 대응, 즉각적인 전력화,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수단.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폴란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유럽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폴란드의 선택은 곧바로 유럽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유럽 방산 산업은 내부 조달과 공동 개발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고, 외부 국가의 무기가 이 구조를 흔드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그것을 단기간 내에 실전 배치하는 모습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유럽 각국은 폴란드의 변화된 전력을 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같은 속도로 대응하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이 질문은 곧 현실적인 위기로 이어졌다. 러시아와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국가들 역시 전력 공백을 체감하고 있었지만 기존 방산 체계로는 이를 빠르게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일정이 계속 늦어졌고 예산은 늘어났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의사결정은 번번이 지연되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무기는 여전히 회의실에 묶여 있었다. 이때 한국산 무기는 유럽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비교 대상이 되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최첨단 무기와 직접 경쟁하는 수준은 아닐 수 있었지만 실제 전력화 속도와 운용 효율성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폴란드가 이를 통해 얻은 즉각적인 억제력은 수년 뒤를 약속하는 계획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였다. 특히 FA-50은 유럽 방산업계에 상징적인 충격을 주었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수년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기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을 폴란드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유럽 프로젝트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노골적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부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외부 전력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문제가 아니라 유럽 방산 자립이라는 오랜 기조 자체를 흔드는 선택이었다. 그만큼 상황은 절박했고 시간은 부족했다. 유럽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폴란드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는 선례였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 국가가 비슷한 선택을 한다면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존립 근거를 잃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참여국 간 이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일정 지연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폴란드의 결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전쟁의 현실 앞에서 이상적인 장기 계획과 즉각적인 전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질문에 대해 폴란드와 같은 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곧 유럽 방산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유럽 방산 질서의 균열은 점차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럽 주요 국가들은 다자 연합 방식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기술 주도권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기술 분담 문제, 예산 증액 논쟁이 반복되면서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전쟁이 실시간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차세대 전투기 연합 프로젝트들은 계획 단계에서는 거창했지만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각국이 핵심 기술을 쉽게 내놓지 않으면서 통합은 느려졌고 공동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은 분산되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전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프로젝트 전반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전시 상황에 적합한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한국의 항공산업이 다시 주목받았다. 한국은 단일 국가 주도로 훈련기와 경공격기 개발을 이어왔고 이어서 KF-21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외부 파트너가 존재하긴 했지만 핵심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는 사실상 자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구조는 개발 속도를 높였고 실패 가능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A-50이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고등 훈련기와 경공격기라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플랫폼조차 수년째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 국가의 기체가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현실은 설득력이 강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산 강국 간의 균열도 심화되었다. 공동개발을 통해 산업을 보호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각국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특정 국가가 프로젝트에서 이탈하거나 외부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은 연쇄적인 불신을 낳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일부 국가들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 그리고 예산과 일정이 통제 가능한 모델이 필요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로 다시 한번 한국이 언급되었고 특히 FA-50과 그 확장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는 유럽 방산 질서가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신호였다. 결국 유럽의 방산연합 모델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상적인 공동개발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현실에 맞춰 보다 실용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폴란드의 선택 이후 이 질문은 더 이상 이론적 논쟁이 아니었다. 실제 전력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바뀌었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럽 내부의 균형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균열이 커질수록 새로운 야심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이미 대규모 무기 도입을 통해 자국군의 전력을 빠르게 끌어올린 폴란드는 그 다음 단계로 산업적 주도권까지 확보하려는 계산에 들어갔다. 단순히 장비를 받아 쓰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과 유지, 그리고 장기 운용의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현지 생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품과 안정적인 운용을 경험하면서 이를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를 염두에 둔 폴란드에게 이 선택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특히 FA-50은 이러한 구상에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평가되었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실전 운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과 정비 체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현지 생산을 고려하는 국가에게 큰 장점이었다. 폴란드는 단순 조립을 넘어 점진적으로 생산 비중을 확대하며 유럽 내 항공전력의 거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이 움직임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내부 갈등과 지연의 발목이 잡힌 사이 폴란드는 실질적인 전력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새로운 중심축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폴란드의 입지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대안으로 KF-21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직 공식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었지만 기존 유럽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다. 이는 유럽 방산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폴란드의 계산은 분명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의 선택지는 더 줄어든다는 판단이었다. 전쟁은 기술을 기다려주지 않고 정치적 합의가 완성되기를 멈춰 서지도 않는다. 이미 검증된 전력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춘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국가 생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결국 폴란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유럽의 안보는 더 이상 선언과 계획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실제 작동하는 전력과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과 군사 질서를 재편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말로만 유지되던 억제력은 실전 앞에서 무력해졌고 실제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위치에 올라서고 있었다. 유럽 각국은 더 이상 이상적인 장기 계획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투기는 수십 년 뒤가 아니라 지금 필요했고 방공체계와 화력 자산은 회의실이 아니라 국경에서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국 방산이 보여준 속도와 현실성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빠른 생산, 즉각적인 인도, 그리고 실제 운용이 가능한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확산된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한국 방사는 이제 보조적 공급자가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였다. 특히 FA50을 통해 구축된 신뢰는 이후 더 큰 체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배치 경험과 수출 성과를 동시에 쌓아가는 한국의 행보는 대비 효과를 만들어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산업과 국가 차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러시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경 인근 국가들이 빠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그 중심에 한국산 무기가 자리 잡는 상황은 기존의 압박 전략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국가들이 폴란드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이번 변화의 본질은 명확하다. 전쟁은 계획이 아니라 준비된 현실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장 빠르게 체득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항공과 방산 기술, 국가 주도의 산업 지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산 체계가 결합되며 한국은 새로운 군사 질서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폴란드의 선택 이후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과거의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산되고